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진통 끝에 4년 만에 국회 상임위 관문을 넘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0년 벤츠와 명품을 선물받고 동료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했던 벤츠 여검사,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던 스폰서 검사 등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낳으며 입법에 속도가 붙었다. 현재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무척 높은 상황. 그러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다시 김영란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원안과 달리 적용 대상의 민간 부분과 언론인까지 확대되면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이 너무 과도하게 언론의 자유라든가 국민의 알 권리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했습니다만은 야당이 좀 소극적인 입장이라 좀 추후에 더 좀 더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당 입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연하면, 일단 정무위원회 여야 합의사항을 존중하되 법사위원회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과잉 입법 금지랄지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다.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언론인들이 포함되지 않느냐 판단을 저희들은 일단 유보하고, 공직자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김영란법 핵심 쟁점과 해법을 살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국입니다. 공직자들의 부정을 없애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두고 정치권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인 등 민간인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 논란이 돼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4년이나 걸려서 국회 문턱을 어렵게 넘은 김영란법, 과연 남은 쟁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지 오늘 이슈토크 정책으로 소통한다 해서 중점적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도 의원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예. 참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죠. 이거 굉장히 오래 걸렸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이제 우선 뭐 저도 법조인입니다만은 네. 우리 이제 기왕의 그런 헌법이나 형법이나 이런 기존의 법 체계의 시각으로 보면은 네. 상당히 이것은 이제 획기적인 법안이다. 그 내용이 그리고 이제 뭐 위헌성 논란 뭐 이런 것이 하여튼 기존의 법 체계하고는 좀 맞지 않는 측면이 많이 네.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좀 힘들지 않았나 그동안의 과정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는 이제 정무위원회에서 먼저 다루고 그다음에 법사위로 넘어가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정무위를 일단 통과해서 지금 법사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분 다 그 정무위에서 활동하셨죠? 예, 그래서 이 김영란법을 직접 다루신 셈인데 그 소회가 어떠십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법안심사 소위원장으로 활동하셨고 저는 네. 법안심사 소위위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로 경제민주화 관련된 법이 주요한 쟁점이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네. 상대적으로 김영란법이 뒤에 밀려 있었는데 어쨌든 불시를 지펴갖고 토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촉박했죠. 네. 그래서 큰 원칙만 가닥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정신, 그러니까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했을 때는 처벌한다 하는 것을 소위 합의사항으로 인정을 했고요. 네.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물론 공직자는 당연히 포함되고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언론인까지 포함한다 하는 것까지 소위 합의사항으로 해서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후반기 소위에서도 이 합의사항을 지켜달라 하는 얘기였죠. 네. 그래서 한 6개월여 또 후반기 소위가 이제 진통 끝에 다시 구성돼갖고 논의를 하면서 그 정신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전체 우리 정무위에서도 큰 이견 없이 통과돼갖고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박민식 의원이 이게 좀 획기적인 법안이 제출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또 파격적인 법안이 제출됐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워낙 좀 부담이 많다 보니까
통과시키라고 하는 국민 여론도 있지만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또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 좀 국회가 좀 붙잡고 우물쭈물했던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뭐 그런 측면이 있죠. 틀림없이. 예. 이제 그러나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네. 정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컨대 네. 이것을 이제 선악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예컨대 이 법은 우리나라 입법 취지는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국민들은 이제 찬성한다. 그런데 정치인들이나 또 뭐 법조인들이나 무슨 관련된 사람들은 반대한다라고 하면은 찬성하는 쪽은 선이고 반대하는 쪽은 무조건 악이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그 시각으로 가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힘든 것이다. 왜냐하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언론도 가만히 있다가 사실은 지금에 와서야 이제 막 이 법이 위헌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막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문제가 사실은 맨 처음부터 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 좀 신중하게 제가 볼 때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정치인이 줄에 선 것이 불법입니까? 범죄입니까? 사실 뭐 미풍양속이죠. 예. 근데 과거에는 미풍양속으로 보았던 것을 갖다가 지금 2004년 이후에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예, 그래서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편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하. 끼워놓은 거죠. 아하. 뭐 사전 선거 운동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정치인들이 이제 줄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청탁이 범죄냐? 한국 사회에서 다 아름아름한 다 서로 통화한 사회고 세 다리 네 다리만 건너면 다 전달이 되는 인명이 통화한 예. 사회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했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는 것을. 근데 이 김영란법은 청탁을 범죄의 구성 요소로 본 겁니다. 근데 모든 청탁을 범죄의 구성 요소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좋은 청탁과 나쁜 청탁을 구분한 거죠. 근데 좋은 청탁은 어떤 것이 좋은 청탁이고 어떤 것이 나쁜 청탁인가 또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법리적으로. 그냥 국회의원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혹은 지역구민을 대변해서 청탁을 했는데 혹은 민원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검사가 임의로 저 당을 탄압해야겠다. 혹은 저 정치인이 밉다. 혹은 저 공직자가 밉다. 해서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공직자만 처벌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그 청원권 자체를 갖다가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후반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그래서 그걸 가다듬어 갖고 될 수 있는 것과 될 수 없는 것. 그래서 구분한 것이죠. 그래요. 지금 말씀 중에 이 법이 원안대로 통과됐을 경우에 그 악용 가능성이나 그 예기치 못한 부작용까지를 이제 검토하다 보니까 뭐 이 법안 심의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정을 지금 설명을 하셨네요. 어쨌든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걸렸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 확인을 해보면 2012년 8월 달에 입법 예고가 되거든요. 그리고 2015년 1월에 이제 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사위원회로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죠. 두 분 다 이 법이 심의될 때 정무위원회 위원이셨는데 지금은 위원회가 좀 바뀌었습니까? 예, 제가 이제 지금 법사위원으로 법사위원으로 가셨고, 예, 민병두 의원님은 저는 정무위에 계속 정무위에 있는데 계속 계시고, 예. 제가 이제 법안심사소위를 갖다가 쭉 해왔기 때문에 이제 예. 다른 분들로 대처가 됐죠. 그렇군요. 그러면 저 정무위에서 검토해놓고 이제 법사위에서 또 이거 처리해야 될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예. 제가 법안심사소위원장 할 때는 예. 아까 우리 민병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제 경제민주화법이 워낙 그 시급한 시대적인 화두였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좀 뒤처져 있었죠. 그래서 저는 뭐 이 법에 좀 심사숙고할 필요는 없었다. 좀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럽게 미뤄졌었는데 이제 제가 좀 어떻게 도망을 오다시피 법사위로 오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이제 이 김영란법 맡게 되어서 상당히 이제 곤욕스럽습니다. 근데 뭐 법사위로 도망갔다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어려운 데로 갔다고 보지. 다들 법사위가 어렵죠. 자, 김영란법에 이제 정무위를 통과한 안입니다. 예, 정무위를 통과한 안의 내용을 저희들이 조금 정리를 지금 해놨는데요. 민병두 의원께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법안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이제 정무위가 통과가 됐고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 이제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좀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원래 적용 대상은 공직자, 공무원을 네. 뜻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공공기관 종사자 이렇게까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직접적 대상은 150만 명이 됩니다. 근데 공공기관 종사자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정도 지원을 한 기관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는 KBS, EBS 같은 방송사도 있고요. 네. 그래서 쟁점이 되는 것이 KBS, EBS만 과연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공공기관법을 고쳐서 KBS, EBS를 드러낼 거냐 하는 것이 첫째 쟁점이었죠. 근데 공공기관법을 고쳐서 일부러 KBS, EBS를 드러내는 거는 굉장히 모양이 안 좋다. 그러네요. 예. 예. 그다음에 KBS, EBS만 포함시킬 거냐? 정부가 투자한 기관은 어떻게 보면 YTN도 있고 또 연합뉴스도 있고 서울신문도 있고 네. 또 국회 방송도 있고요. 뭐, 그러네요. 많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포함시킬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복잡한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다 포함시킨 게 맞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특히 그 논의를 갖다가 재촉하게 한 요소는 뭐였냐면 공공기관이 한 900개 기관 되는데요. 네. 뭐 춘천 시니어센터, 그러니까 춘천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르신들 와서 노는 곳이죠. 춘천 네. 시니어센터 혹은 뭐 과천에 뭐 청소년센터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네요. 지원했을 네, 경우 네. 노래교실 심지어 노래교실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허. 야 그러면 노래교실에 춘천의 그 시니어센터의 그 직원이 더 힘이 세냐? 춘천에 가령 춘천일보가 있다고 한다면 춘천일보의 언론사가 더 힘이 세냐? 그렇다고 한다면 언론기관 다 포함된 게 길 가는 맞다. 사람한테 물어도 그건 언론기관 쪽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네요. 네, 다 포함된 게 맞다. 네.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다음에 이제 사립학교만 대상이었는데 공립학교만 대상이었는데 사립학교까지 확장된 거는 가령 정부의 뭐 우리 정무위 같은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여기에 무슨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부에 수없이 많은 위원회가 있죠. 네. 위원회 그럼 국립 서울대학교 교수들만 가 있느냐? 사립대학 교수들도 엄청 많이 가 있는 많이 가 거죠. 있죠. 그 예. 심의 의결하고 결정하는 곳에 이거를 제외한다면은 그건 실제로 이 법이 취하고자 했던 입법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 아하.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확장한 그렇군요. 겁니다. 180만 예. 명. 그래서 애초에 원안에서는 150만 명 정도였는데 그렇게 넓히다 보니까 180만 명 정도로 넓혀졌고 이게 이제 그 가족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한 1,800만 명 정도까지로 이 법이 적용이 이제 확대가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언론에서 많이 네. 지나치게 뭐 1,800만 명이다.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네.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전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2천만 명, 3천만 명이다.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건 논리는 맞지 않죠. 네,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이제 원래 150만 명이라 그것을 곱하기 10하면 1,500만 예. 명. 그 1,500만 명하고 1,800만 명하고 사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800만 명이 과다라고 하면은 1,500만은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거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언론기관이든 뭐 사립학교 교사든 이게 포함됐기 때문에 이거는 과다라고 네. 하는 논리는 옳지 않고 우스갯소리를 제가 하나 꼭 드리고 싶은 것이 네. 이제 공개 방송입니다만은 이제 우리 시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일반 사람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이제 일반 사람이 밥값을 내죠. 근데 공무원하고 국회의원하고 밥을 먹으면 또 공무원이 밥값을 낸다. 국회의원하고 기자하고 밥을 먹으면은 국회의원이 밥값을 낸다. 근데 기자하고 이제 선생님하고 밥을 먹으면은 기자가 밥을 낸다. 밥값을 낸다. 이런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스갯소리가 사실은 이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를 저는 잘 말해주는 진짜 일화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우리의 입법 취지가 네. 사실은 김영란법이 통과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대상을 확장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교통법, 경범죄 전 국민이 지켜야 할 그렇죠. 전 국민이 예. 교육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제 그런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게 법률적으로 한마디만 더 추가를 하면은 그것이 이제 위헌 아니냐. 이것은 이제 공직자가 아닌데 네. 또 공무원이 아닌데 왜 민간까지 영역을 침범하느냐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위헌성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 정책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뭐 숫자가 과하다, 뭐 민간 영역까지 한다라는 논리로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이 포함됐을 때 제가 나중에 자꾸 수정했는데 공직자라 함은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 그리고 제가 공적 업무 종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넣어서 네. 언론이 이제 포함되게 네. 하는데 문제가 없게 한 거죠. 그 참 나중에 위헌 시비가 걸릴 수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러면 시민단체도 공적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그러네요. 삼성, 예. 현대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 아니냐. 뭐 변호사도 그렇지 않냐. 막 하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삼성은 국민기업이라고 부르니까. 왜냐하면 이제 하도급 같은 거 할 때 그래요. 예. 관련 기업에서 돈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예. 또 의사들도 리베이트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네. 다 하자. 뭐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래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은 구별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고 또 예. 언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언론도 1인 미디어, 뭐 파워블로그, 뭐 트위터 이거 다 포함시킬 거냐. 아하, 그래서 예. 이제 그거는 등록된 언론기관까지만 포함한 거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도 정말 가능한 모든 이 경우의 수에 대한 검토들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논의 끝에 애초의 원안보다는 그래도 이 사립학교 교직원이라든지 또는 이 민간 언론사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맞으면 사회적 뭐 상식에 맞는 그런 이 적용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 결론을 내렸다. 일단 이제 그렇게 지금 설명을 제가 듣겠습니다. 조금만 보충할게요. 예, 그러시죠. 일부에서는 또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은 송신소 직원도 흥신소 직원. 송신소. 송신소. 예. KBS KBS 뭐 YTN 그래요. 송신소가 있지 않습니까? 전파 송신하는데. 예. 그다음에 신문사 같은 경우는 윤전기 돌리는 공무부 직원도 이게 다 해당되는 거냐? 그다음에 무슨 뭐 월간 수필 여기도 해당되는 거냐? 해당됩니다. 해당되는데 예. 거긴 돈을 주고 받을 일이 없죠. 돈을 주고 받을 일이 결국 돈이 오고 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사슬 권력 사슬 관계에 있어서 갑에 돈이 가는 것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뭐 지금 일부에서 막 불안을 갖다 과도하게 선전하고 공포를 조직화해서 모든 국민이 막 불안에 떨게 하는데 그건 아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 예. 저도 하나 이제 어떤 그 범죄의 주체, 이 법을 지켜야 될 주체를 정할 때 그 입법 취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는 이제 우리 사회에 아주 오랫동안 그 적폐로 남아 있는 이런 잘못된 접대 문화, 네. 뭐 이런 관행 같은 걸 일소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저는 그 주체를 정하는 그러니까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이제 공공성이 그 기능이 신분 자체가 내가 뭐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네. 중세적인 신분의 관점이 아니라 현대의 어떤 그 펑션 기능의 관점에서 접근을 네.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그 기능이 어느 정도 사실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쉽게 말해서 갑이냐. 네.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냥 예. 신분이 나는 공무원이니까 뭘 하고 또 너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뭘 하고 이런 것은 지금 맞지 않다고. 알겠습니다. 역시 뭐 이 법을 생각할 때 있어서 이게 상식에 준하냐 그걸로 판단하면 제일 간단할 것 같은데. 예. 아까 이제 뭐 예시하신 거지만 국회 방송도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 공적 언론인데 아니 뭐 여기에 누가 돈 갖다 주면서 청탁할 일이 뭐 있겠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방송이 그게 범죄에 들어가잖아요. 예? 법률적 지위가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훨씬 힘이 센 다른 민간 언론사들이 이제 그 기준에 의하면은 다 빠져버리니까 원한 기준에 의하면 이거를 현실적으로 상식에 맞게 보완했다. 그러다 보니까 적용 범위가 넓혀졌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이 두 번째 문제가요. 이 부정 청탁 금지 행위와 관련된 겁니다. 청탁 금지 전에 금품 수수를 마저도. 금품 수수. 예, 그러세요. 예. 금품 수수가 이제 우리 원래 내가 돈을 주고 그 대가로 뭘 갖다가 이제 청탁을 해서 금전을 주고받았다면 그 뇌물이죠. 그래요. 현재 뇌물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대가성은. 네.
근데 직무 관련성. 저 사람이 사회 경제로 굉장히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뭐 평상시에 선물하고 뭐 보험을 들고 이럴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벤치 검사처럼. 애매하죠. 예. 그래서 이제는 직무 관련성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 받으면 형사 처벌을 하자는 거죠. 근데 이제 100만 원 이하 돈 있잖아요. 네. 100만 원 이하 돈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적인 사회 경제적 관계에 의해서 주고받는 돈. 그 사람이 공무원이어도 친구가 오랜만에 보고 야, 너 요새 뭐 좀 어렵지? 너희 집안 아버지 어머니도 뭐 병 그 저 수발이하고 병수발하고 어렵지? 힘내. 재수 씨 고생하니까 가서 저 회나 한 사발 또 줘. 하고 친구가 뭐 10만 원 줬다. 이걸 처벌할 수 있냐? 그건 아닌 거죠. 통상적인 사회 경제적 관계에 의해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고요. 예. 그 기준을 100만 원으로 설정했다. 100만 원 이하에서는 뭐 통상적인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질 때 예. 직무 관련과 관계없이 모든 돈을 갖다 주고 처벌을 하느냐. 그 180만 명과 그러면 100만 원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분명하면은 처벌이 돼야 됩니다. 처벌이 돼야 되겠죠. 100만 원 이하라도? 그 직무 때문에. 그 직무 때문에 준다고 한다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주는 거죠. 처벌하는 거죠. 액수가 적어도? 저 사람이 저 직무에 있어. 검찰의 수사관이에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자꾸 줬다. 근데 어떤 청탁도 안 했다. 그건 직무 관련성을 보는 거죠. 그러네요. 예. 직무 관련성 관계없이 그 직무 때문에 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네. 통상적인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주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모든 금품을 지금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네. 돈, 유가증권, 선물, 밥. 근데 과연 이제 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겠죠. 선물 같은 경우. 그러면 뭐 3만 원이다, 5만 원이다 이렇게 정하겠죠. 네. 그다음에 추석 선물, 설 선물도 이제 다가오는 설에 그러네. 1년 후에, 1년 후입니다만 설에 이제 뭐 재래시장이 이제 완전히 뭐 중요한 마냐 논쟁이 이제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이 실제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금품, 그러니까 유가증권, 현금 이런 거는 엄격하게 처벌하되 알겠습니다. 식사 문제랄지 선물 문제는 좀 글쎄요, 이게 융통성 있게 좀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식? 정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맨 처음에 정무위에서 권익위에서 이제 법안 만들고 정무위에서 심사를 할 때 시간이 사실은 많이 걸린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을 이제 정무위 뭐 위원들이 고심 끝에 이제 100만 원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형사처벌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법사위에서 이제 심사를 하겠지만은 사실은 우리 법 체계에서는 현금이든 물건이든 다 똑같이 취급을 하거든요. 현금이든 예. 물건이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민 위원님 말씀처럼 뭐 식사는 좀 익스큐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뭐 통상적인 선물은 익스큐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일탈 행위가 또 생기게 됩니다. 골프도 틀림없이. 포함시키자 뭐 이런 예. 거. 그러네요. 왜 예. 그러냐면은 아니 그러면은 뭐 금품은 이제 금전은 돈은 그러면은 처벌되고 물건은 괜찮으면 물건은 그럼 어떻게 좀 애매하게 분절해서 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분절해서 예. 그리고 밥도 뭐 지금 정확한 저는 기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데 1회 100만 원 밑은 괜찮다라고 하면은 연속으로 3회를 먹어서 200만 원씩 먹으면은 그거는 또 처벌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네요. 또 두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100만 원인데 근데 이제 A라는 사람한테 오늘 50만 원씩 내일은 B라는 사람한테 50만 원씩 C라는 동일인이 사람한테 50만 아니면 또 또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빠져나갈 구멍이고 이러니까 이게 사실은 법이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법이 명확치 않으면은 그 법을 지키는 국민들 입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나의 행위를 정하는 것이 법에 합당하고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형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처벌하는 형법의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제1의 원칙이 명확해야 된다. 명확해야 된다. 근데 그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죠. 법사위에서 예. 아주 가장 그 뜨겁게 다투어질 대목이 아닌가. 물론 그러니까, 이 민병대 의원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뭐 법을 통과시키면 더 아주 구체적인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보다 나는 대통령령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이제 뭐 적어도 지금 이 박민식 의원이 말씀하신 불투명하고 애매모호한 상태로 법이 집행되지는 않도록 보완은 할 걸로 보이지만 그래도 법 자체에서 아주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점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명확성, 일관성 이게 있어야죠. 이제 국민들이 국민들이 내가 지금 범죄를 하는구나 아닌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너무 이게 막 뭐 복잡다기하고 이러면은 의도하지 않은 범죄자 같은 많이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식사를 할지 뭐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윤리 규정에 준용해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대개 3만 원 내지 5만 원 선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네네. 식사를 갖다 가령 5만 원 이상 음식을 대접받았다 하면 이제 위법이다. 뭐 예. 추석 때 3만 원 이상 이제 선물을 받으면 이제 위법이다. 신고를 하고 반품을 해야 한다. 지금 공직자 윤리 규정에 그렇게 돼 대충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도 그 경우 그렇게 준용될 통과될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김영란법은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아주 강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사실 막상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김대중 국민의 정부 때였던 것 같은데 그 50만 원 이상 그 기업이 접대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기업이 굉장히 경기를 갖다 어렵게 하고 기업도 어렵고 또 그래요. 음식점도 어렵고 그러다 예. 보니까 그거 갖다가 뭐 카드를 2개를 끊어서 쓰고 뭐 혹은 한 개의 여러 카드를 가지 나눠서 쓰고 편법이. 뭐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사실은 법이 그런 규칙이 사문화된 경우가 있는데 네. 실제로 밥을 3만 원어치만 먹으라고 했는데 이게 3만 5천 원도 먹고 뭐 그러다 보면 단속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법이 전체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그렇군요. 문제인데 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취지를 강조하다가 이게 자칫 과잉입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법이 사문화되는 그 집행 과정에서 이런 이제 그 사례들을 우리가 드물지 않게 봤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를 미리 감안해서 법 집행 이후에 실제로 집행 과정에서의 현실이 어떻게 될까 이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되게 입법을 고민하는 건 아닙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요. 지금 저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당장 우리 PD는 말이에요. 그럼 상품권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상품권은 당연히 이제 단속 대상인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 어떤 때는 우리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래시장 가서 추석 선물 사기 운동도 하고 그래요. 또 당에서 네. 우리 네. 저 재래시장 살리자면서 가는데 지금 이제 가령 180만 명이 단속 대상이란 말이에요. 추석 때, 네. 그다음에 추석 때하고 이제 설날 민족. 네. 이때 이제 우리들 같은 경우는 비상이 걸리는 거죠. 집에다가 절대 저 받지 마라 해. 선물 오는 거. 어허. 내 친구 누구 거 이건 받지 마라. 어허. 관련 기관 뭐 다 받지 마라. 뜯어보고 이게 몇만 원인지 확인해보고 돌려보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그래요. 반품은 예. 반품할 때 그 배송비는 네가 해라. 왜 자꾸 귀찮게 하냐. 어허. 뭐 또 와서 감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저 집에 지금 몇 개가 들어가는가. 파파라치처럼.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말하자면 제가 이런 말 하면 굉장히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원체 김영란법에 대한 지지 열기가 높고 네네. 또 저 자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김영란법 원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사람입니다. 원안 그대로. 좀 이따 더 과격한 말씀 드릴 텐데 근데 이 경우 이제 막상 추석 때가 됐어요. 설날이 됐어요. 전국의 백화점, 재래시장, 마트가 아마 난리가 나지 않겠는가. 그러겠네요. 실제로 법을 갖다가 집행하려고 하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보석 이런 거 화시에 단속하자. 그러나 식사 대접하는 거. 이 선물도 물론 과하면 안 되겠죠. 뭐 예. 50만 원, 100만 원, 뭐 구찌백, 무슨 명품 이건 안 되겠죠. 그건 뭐 사실상 현금 뇌물에 가까운 그럼 거니까. 굴비도 안 돼요? 아니 그게 참 어렵다는 얘기죠. 굴비는 되냐, 그다음에 한우도 한우갈비인데 호주갈비는 되냐 안 되냐 참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고 박사님 말씀대로 어떤 집행 과정에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은 이제 우스갯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파파라치가 아마 틀림없이 등장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고받은 사람은 입을 다물 수가 있지만 네. 이제 딱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신고를 해서 신고해서 허위 사실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허위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수사기관이나 이제 사법기관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을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악용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 그렇죠. 여의도에 이제 한 끼 얼마 이상한 식당 있잖아요. 네. 거기 홀에 앉아 있다 이제 캐시어 그 계산한 데 나가고 아 오늘 새누리당 무슨 국회의원이 누구랑 밥 먹었구나. 몇 도실. 실감 납니다. 지금 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니까 알겠어요. 야, 그래서 이제 금품수수 관련된 부분이 그 경계가 참 이렇게 좀 분명하게 딱 명확하게 긋기가 쉽지 않다. 이게 현실이다. 이런 말씀하셨고. 근데 이것도 이제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좀 더 분명하게 이제 작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원안에서는 포괄적인 부정청탁 개념을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무위 통과안에서는 행위 유형을 15개로 구체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법을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정신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긴 한데요. 이 15개로 구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아니 무슨 주시는지요? 이제 예. 제가 이 청탁 뭐 이 부분도 아마 법사위에서 뭐 정무위에서도 뭐 많은 이제 이견이 있었겠지만은 네. 법사위에서 상당히 이제 다툼이 있지 않을까, 네. 갑론을박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뭐냐면 청탁의 개념이 거의 정말 이거는 이제 애매한 거죠. 이것도 제가 이제 시중에 가면 좋은 청탁과 나쁜 청탁, 지금 말해서 합법적인 부탁과 네. 불법적인 청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근데 네. 우리 헌법부터 어떤 법을 봐도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근데 시중에는 어떤 말이냐면은 그 청탁 어떤 부탁을 듣고 자기가 집에 가서 다리를 편안하게 뻗고 자면은 이것은 합법적인 거다. 그 부탁을 받고 자기가 다리를 못 뻗고 자면은 이것은 불법적인 청탁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은 정확한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이것이 애매한 거죠. 미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right of petition. 국민들은 청원할 자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공직자들이든 선출직 뭐 국회의원이든 대통령한테 청원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일종을 그걸 좀 또 나가면 로비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청원할 권리가 좀 안 좋게 보면 청탁이 되고 또 자기 어떤 부탁하는 권리가 로비라고 나쁘게 지금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비 자체도 불법으로 우리가 지금 규정되어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개념의 혼란이 맨 처음에 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틀림없이 좀 엄격히 다루어져야 되고 정무위에서 지금 만든 것도 뭐 그것을 부정청탁 그 개념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뭐 몇 가지는 15가지입니까? 그것은 착한 청탁이고 뭐 7가지는 뭐 나쁜 청탁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한 것 같은데 네. 그 일일이 이렇게 곱씹어 보면은 사실은 저는 그게 이게 선명한지 상당히 이제 의심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우선 있어요. 예. 저는 지금 정무위가 개혁을 했다고 봐요. 저는 아예 모든 청탁을 금지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백 문화. 누구는 백이 있고 누구는 백이 없어 서러운 사회가 또 만들지 말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예 저는 이건 김영란법 원안을 가야 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물론 이제 지금 여기서 15개의 착한 나쁜 청탁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요. 뭐 인사에 개입하는 거, 뭐 무슨 수상에 개입하는 거, 뭐 무슨 심의 의결에 개입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근데 인허가 면허, 인허가 면허, 용역 일감 몰아주기 뭐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15개 나쁜 청탁을 갖다 했는데 네. 이게 여기서 이 법이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법령 기준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로 제한을 했습니다. 법령 그러니까 기준을 법령을 어겨서 기준을 어겨서 대승진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런 지금 청탁을 말씀을 받는 사람도 없거든요. 되게 저기 우리 내가 잘 아는 친구인데 그 친구 이번에 꼭 저기 몇 년 동안 승진 탈락하고 그랬는데 나이도 있고 좀 억울한 점이 있고 그러니까 잘 살펴봐달라. 이건 법령 그렇지. 기준을 위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에 부합하면 기왕이면 그쵸. 좀 관심 가져달라 이렇게. 이왕의 기준에 이왕에 똑같으면 그쵸, 좀 그러네. 신경 써달라 하면 어허. 전혀 위반이 아니어서 15개를 갖다가 실제로는 제가 이게
법령 기준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15개 다 못을 박음으로써 어떤 청탁도 다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아니 거죠. 그래서 지금 예, 제가 예. 말씀 오늘 토론에 오면 제가 정무위에 이제 우리 민병두 위원님 계셨으니까 도대체 이거 만들 때 착한 청탁 15개 하는데 제가 밑줄을 쳤습니다. 전부 하나같이 법령 기준에 위반해야 부정 청탁이 되도록 되어 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청탁할 때 요즘에 이거 불법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건 말은 그러네. 그럴싸하게 한다고요, 말은. 자, 예. 아니 도대체 정무위에서 왜 이렇게 올렸냐고 지금 법사위원이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불만이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그 착한 청탁 5개인가 7개인가 또 해놨죠. 뭐 청원권을 행사할 수 예. 있다. 뭐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공직자에게 공직적으로 와서 우리 저 사무실 앞에 뭐 와갖고 시위를 한다든지, 혹은 단체로 와서 뭐 요구를 한다든지 예. 이런 건 뭐 괜찮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좀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 동네에 누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어요. 몇 번 연기를 했어요. 대부업체에서 이제 막 집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래서 돈을 간신히 준비하고 갚으려고 했는데 아들이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500만 원 급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국회 정무위원한테 와서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네. 좀 도와주셔. 이건 착한 청탁입니까 나쁜 청탁입니까? 되게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그러나 하여간 여기서 두 번째 문제점은 또 뭐냐면 이게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런 청탁을 하는 거 15개 네. 법령과 기준을 위반하여 이거는 불법이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일반 기업 있잖아요. 삼성이나 현대 네. 혹은 어느 제약회사 음. 이런 데다 청탁하는 거 있잖아요. 서울대 병원 명의한테 위암 전문 명의가 있어요. 이 양반한테 가서 저 수술을 받게 하려면 진료를 1년이 좀 걸려요. 빨리 받게 해달라.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세브란스 명의한테 가서 그 줄을 갖다 생명에 관한 건데 줄을 바꿔서 1년 앞당기는 거는 위법이 아니에요. 서울대는 위법이고 세브란스는 위법이 위법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규정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산업은행에 부탁하는 거는 그 불법인데 국민은행에 부탁하는 거는 합법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김영란법 원안은 정부 공공기관과 관계없이 모든 청탁 행위를 갖다 금지시킨 거예요. 불법, 약간 나쁜 청탁에 약간 예시만 돼가지고. 그래서 계약됐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건 굉장히 계약된 겁니다. 그러면 왜 정무위 법안 소위에 계시면서 전 왜- 법안 심사 소위가 아니죠. 아니었습니까? 소방대 아니었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문제 갖다 전체 회의에서 문제 삼으려고 했는데 문제 삼으면 마치 이것이 이제 전체 의도와 전체 법안 자체가 갖다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비춰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딱 하나만 한 문장만 수정시켰습니다. 공직자 등이라는 규정에 공직자 등이라고 하면 반드시 위헌 시비가 걸린다. 아까 말씀드린 춘천의 시니어센터였지. 월간 수필. 여기서 내가 왜 공직자냐? 그럼 나 공무원 연금 달라. 그러니까 공직자라 하면 공무원, 저 공적 유관기관 그리고 공적 업무 종사자로 표현하는 그렇게 것이 제한해라. 그래서 그거는 그 자꾸 수정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수용을 한 거죠. 자. 아무든 근데 하나만 이제 보면 이 지금 그 기준의 애매모함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겠지만은 또 반대로 우려되는 측면 중에 하나는 이제 예컨대 정당한 무슨 이제 그 민원 사항이 저희 지역구 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예, 그 사실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권리를 또 찾기 위한 그런 그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도 없고 빽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건 이제 하소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찾아오고 뭐도 떼도 쓰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그러면은 이제 공무원들 가서 구청에 가서 이제 뭐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그 공무원 입장에서 나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됩니다. 공무원들의 복지 부동을 완전히 방임해주는, 완전히 허가해주는 그런 나쁜 그런 그 그 부작용도.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공무원이 공무원에서 청탁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공무원이 아니, 자기 일반 업무상 사람이, 일반 사람이 일반 사람이 와서 청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자를 통해서 한다든지 하면은 청원을 받으면 이제 네. 그 사람은 이제 공무원은 다 유관기관, 유관부처 타 부서랑 협의할 거 아닙니까? 그건 협의이기 때문에 그건 청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민병두 의원은 정무위에서 적어도 다른 부분 몰라도 부정청탁 금지를 15개로 좁힌 것은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법사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럼 법사위에서 다시 원안대로 고칠 수는 있는 거예요? 있지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제 이게 언론에도 거의 노출이 안 되고 조명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머리를 엄청 쓰다 보니까 이게 좋은 청탁과 나쁜 청탁을 사법권이 지나치게 국민 개개인의 생활과 공직자의 어떤 생활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지나치게 쓰다가 보니까 뭐냐면 법이 의도하지 않은 사문화의 길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걸 아직 언론도 모르고 지금 사실 김영란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문제를 전면으로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될 텐데 법사위원으로서 이거 다시 원안으로 가자고 저희 추진할 용의가 있으세요? 아니 저는 제가 공개 지금 석상이기 때문에 네. 법안 심사 자리도 아니고 또 제가 이 법안을 담당하는 법사위원일 뿐만 아니라 아마 이소희 위원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방송에서 뭐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법사위의 권한이 뭐냐면은 타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 중에서 네. 어떤 위헌 문제, 우리 법 체계의 통일성 이런 측면에서 심사숙고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김영란법은 당연히 법사위에서 아까 부정청탁의 문제 또 금품수수의 문제 뭐 여러 가지를 검토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은 다시 이게 수정을 할 수 폭넓은 수정을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지나치게 범위를 확대시켰다. 그럼 언론인을 이렇게 포함시키면 취재 활동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자꾸 언론인 문제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청탁 핵심은 청탁의 금지예요. 그래요. 청탁 없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도 이제는 우리가 지구당에 이제 그 주례를 금지시킴으로써 사실은 국회의원이 전념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주말을 찾은 거 아닙니까? 주말에 입법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 하루에 사실은 크고 작은 민원에 투입되는 시간이 뭐 적어도 서너 시간, 많은 일보드 시간인데 이제 의정 활동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탁의 금지의 핵심인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지도부도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이 정무위에서 안을 올렸는데 법사위에서 심의하다가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다시 정무위원들하고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법사위에서만 수정 보완하고 본회의로 넘기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행 국회법의 규정도 있고 또 개정안이 많이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상태는 아마 법사위에서 이제 수정 보완하고 그 해당 상임위에 통보는 하게 되어 있죠 아마. 통보는 하게 되어 있지만 그걸 거쳐서 그냥 이제 본회의로 상정이 되는 식이죠. 제가 그렇게 돼 있는데 구조는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새누리당 지도부는 언론인만 좀 손을 대갖고 통과시키려고 아니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지금 보니까 그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데 계속 언론 인터뷰를 여러 보면은 차례 그래서 지도부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어서 갈수록 경고가 좀 더 세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낼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수정안을 내려고 해도 이 법이 너무 방대해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산업은행에 이 청탁하는 건 부정이고 국민은행에 청탁하는 건 합법이다. 서울대병원에 청탁하는 거는 불법이고 세브란스 병원에 청탁하는 건 합법이다. 이걸 넘어서 그 모든 민간기관으로 수정안을 내려면 이 법적 돌파가 논리를 만들어서 수정해서 돌파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혹시 말이에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의문이 드는데 이게 모든 언론으로부터 지금 저 정무위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지금 압박을 혹시 받고 있습니까? 정무위는 통과됐으니까 뭐 압박은 없죠. 정무위는 지금 법사위로 다 넘어가는 상태죠. 압박이라기보다는 제가 뭐 최근에도 뭐 여의도에 이제 기자분들하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이 김영란법 통과되기 전에 빨리 밥을 먹으려고 빨리 먹자 그런 말했는데 압박이라기보다는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언론인분들이나 또 걱정도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저는 이제 이것이 어떤 직역의 그런 뭐 이해관계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원래의 그런 입법 취지로 돌아가서 이것이 입법 하려고 하는 뜻은 우리 사회에 옛날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도 전까지는 선거할 때 다 돈 선거지 않습니까? 그 돈
정치하면은 먼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돈입니다. 네. 그래서 그 돈 선거만은 없애야 되겠다고 한 것이 그래요. 오세훈법이거든요. 그래서 주례도 금지하고 뭐 경조사 때 부의금, 축의금 내는 것도 금지한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과 같은 궤를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청탁하고 접대하고 이런 문화를 일소하자는 것인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은 도려내고 어떤 부분은 그냥 남아있어도 좋다라고 한다면은 법 뭐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그래요. 이 부분은 좀 힘들더라도 예. 우리가 하려면 하고 어. 말리면 말아야 된다. 아.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지금 이게 국민적인 적당히 뜯어고쳐서 누더기 그렇죠. 만들면 안 된다. 예, 어차피 이제 정무위 통과했고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저는 법조인이지만 이 법 약간 위헌성 여러 가지 걱정은 됩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법사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뒤에 반드시 이번에 좀 확실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 그래요. 저도 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자꾸 뭐 언론인이 포함되냐 마냐 또 사립학교가 포함되냐 마냐 어린이집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유치원까지는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유치원은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또 유치원 관계자들은 굉장히 또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여간 그런 대상 자체를 갖고 지금 논하지 말고 근데 다만 저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청탁 문제에 네. 대해서 애초에 김영란법 원안은 공직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과 사회적 직위를 이용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비춰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15개 나쁜 청탁과 7개 좋은 청탁을 또 구분한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문화됐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저는 김영란법 원안에 있는 고유한 권한과 사회적 직위를 이용하여 세브란스 병원의 압력을 넣든 국민은행의 압력을 넣든 그건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지적해야 될 대목,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은 부분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부분에. 근데 이게 뭐 여야의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까? 정무위에서 뭐 이해충돌 방지라는 거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해충돌 방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공직자가 자기 이제 쉽게 말해서 어떤 정당한 자기 본래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사적인 이해관계 개입됐을 때 이제 이건 난 못하겠다 회피한다든지 또는 자기 직무에서 배제를 한다든지 제척한다든지 뭐 이런 것 또는 뭐 자기 뭐 친족이나 아들이나 누가 내가 근데 뭐 무슨 장관이다라고 하면 내가 그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어떤 기관에는 취직을 못하게 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말이죠. 광범위하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사촌이 뭐 교육부의 무슨 국장이 됐다. 그러면 이게 당장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이게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이 이제 그만두거나 뭐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좀 심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금품수수하고 부정청탁은 배우자의 이촌까지가 규율 대상입니다. 근데 생계를 같이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장모를 모시고 있다, 장인을 모시고 있다, 혹은 시아버지, 시부모를 모시고 있다. 여기까지가 규율 대상이에요. 직계는 이제 존속, 비속, 그러니까 부모, 자식, 형제까지고요. 배우자는 배우자 이촌까지인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금품을 아니 뭐 멀리 있는 처남이 받은 걸 어떻게 그것까지 단속할 수가 이 없잖아요. 사촌 경우는 근데 여기는 이제 지금 이해 충돌은 범위가 더 넓어요. 사촌까지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교사의 경우 그러면 교육부의 국장과 교사 이거 너무 그건 포괄적이죠. 다만 해당 교육청으로 가령 이제 동부교육청인데 동부교육청 산하에 교사로 있어요. 그것도 무슨 행정 관련된 교사로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교육청으로 가는 것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마지막 정년 퇴직을 동네에서 하고 싶어서 가고 싶어 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면 둘 중에 하나 갖다가 이동을 시켜야 한다. 이렇다고 이제 이걸 갖다 그 사례를 갖다 일일이 다 발굴해 갖고 확립을 하려면 이 아까 우리 좋은 청탁과 나쁜 청탁도 15개, 7개로 구분하다 보니까 계약이 됐는데 이걸 하다 보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 입법률을 완성한 것이 너무 어려서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포기한 겁니까? 그러면 이번에 그 당시에 거기서 보류한 거죠. 보류. 그래서 이제 법사위에서도 이제 이건 검토 대상이죠? 근데 지금 이제 해당 상임위에서 쉽게 말해서 법사위는 해당 상임위에서 1차 스크린 한 것을 이제 수정하거나 또 뭐 위헌성 여부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보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법사위에서 할 법사위에서 권한이 없다고 심사해서 봐야 검토할 수가 없다. 봐야죠. 그럼 정무위에서 앞으로 남은 숙제로 계속 검토할 그러니까 겁니까? 정무위에서 이제 이 법을 통과시킬 때 이 예. 법의 시행을 통과된 날로부터 1년 이후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예. 법이 이제 많은 또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고 또 네. 시뮬레이션 과정에 또 문제점이 있으면 또 이렇게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만 이 법은 예. 저 발효된 날로부터 뭐 네. 저 공포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뭐 어떻게 한다 뭐 일주일 뭐 3개월 6개월 근데 이거는 조금 시간 여유를 줬어요 1년. 아, 그래요? 그래서 예. 1년 기간 동안에 요 이해 충돌 방지는 더 다듬어 보겠다 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이제 법사위가 이 문제는 이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정무위에서 안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니까 정무위에서 다시 검토하고 예. 그리고 올라오면 이제 법사위가 또 당연히 다시 검토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법의 그 어떤 좀 완결성 아. 또 통일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좀 어떻게 절름발이 법안 비슷하게 이렇게 법사위로 올라온 거 알겠습니다.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예, 있죠. 알겠습니다. 예. 저는 하여간 이 법은 이해 충돌 방지는 완성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배우자의 사촌까지를 해놓으면 가령 어떤 기자가 자기가 보건복지부에 출입을 하게 됐어요. 자기 경험상 사회부에서 쭉 노동부도 출입해보고 교육부 출입해봤는데 야 요즘 복지가 중요한 주제니까 내가 복지부에 출입해보고 싶다. 그래서 복지부 신청을 했어요. 근데 사돈이 복지부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복지부에 한직으로 있는 경우는 괜찮고 어느 지체까지 포함하냐 갖다가 일일이 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정무위가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은 뭐 상당한 다수가 뭐 압도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법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료 잠깐 좀 같이 보시면은요. 자, 공감한다가 70.6%입니다. 사실 뭐 어느 법이나 다 이해관계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정도로 높은 지지를 받는 법도 그렇게 흔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정치권도 여야 모두 어쨌든 취지에 동의하고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겠다. 이제 이런 입장은 공식적으로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지막 질문 제가 드릴게요. 2월 임시국회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양당 지도부가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법을 다시 지금 뭐 많은 언론, 특히 언론이든 또 뭐 개개 의원들 입장에서 뭐 위헌성이 있다, 네. 뭐 법적으로 뭐가 문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박이 사후적으로 지금 제기가 됐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 법 하지 말자는 말이나 똑같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시기적으로 이미 지났다. 이 법은 좀 우리 전문가들 입장에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또 언론 입장에서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네. 입법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70%가 찬성을 한다면은 약간 좀 걱정이 되더라도 이제는 빨리 통과시켜서 시행을 해보는 일단 수밖에 해놓고 없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와서 그렇죠. 보완하면 그때 되지 않냐? 보완하는 거죠. 예. 네. 민문경 의원님. 지금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거는 국민 모두가 민원도 하고 뭐 백도 동원하고 하지만 나는 모르는 사이에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의 권력 카르텔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도 뭐 사돈의 팔촌 통해서 백을 동원해 보지만 나는 안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쟤들은 어떻게 해갖고 삼성의 조카도 취직시키고 뭐 국민은행에서 뭐 불법 대출도 받고 그러고 있는 놈들의 저 상위 1% 내지 5%들이 하는 짓이라고 보기 그 때문에 놈 대신에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까요? 이제 직설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예시를 하는 거죠. 제가 놈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일상적인 언어를 갖다가 예, 우리 그래요. 동네에서 예. 접한 언어를 갖다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동의하는 거라고 봐요. 네. 네. 자, 4월 16일이면 세월호 1주년입니다. 우리 세월호 1주년 이전에 이걸 마무리해야 돼요. 4월 29일이면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가 되는 재보선이 있어요. 4월 국회로 넘기겠다고 하는 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기국회가 가면 올해 말에 뭐 이미 총선을 다 뛰어가 사실 있는데 다뤄야 될 게 더 많아요 또. 그래서 2월 달에 이걸 통과를 안 시키면 김영란법은 끝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반드시 이건 통과시켜야 하고 그래서 우리 박민식 전 우리 정무위 간사 또 법안심사 소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야, 공을 갑자기 저 박영께. 제가 항상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무에서 항상 늘 봤지만 예. 그 강직하고 또 정직하고 또 옳은 일이라면 두려워하지 않고 저한테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칭찬해 주시면 우리 선배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우리 법사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각오 한 말씀씩 짧게 듣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
진짜 분단 70년 또 광복 70년 또 우리 명성황후 시해된 그지 또 120년 그런 아픔의 예. 역사가 있는 올해인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19대 마지막 1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민 의원님. 은하가 국제 투명성 지수에서 그 부패 지수 갈수록 그 부패 지수가 높은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30위 이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크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획기적인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 이전과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회. 빽 있는 사람과 빽 없는 사람이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병도 의원 두 분 모시고 말씀 들었는데 두 분 말씀만 들으면 이거 통과될 것 같네요. 예, 그러나 아직은 이 국회 입법 절차 과정에서 남아있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예, 최종 입법 과정에 법안의 어떤 선의는 살리고 부작용은 최소화시켜서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같이 기대하겠습니다. 이슈톡 정책으로 소통한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